자, 이제 저 화기애애한 가운데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연은요, 가능하면 이제 다들 이제 여기 좀 참석 인원들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법인 컨설팅에 대한 최신 동향이에요. 오늘 그 주제가. 그렇기 때문에 저 혼자 진행하기에는 이제 부담스러운. 왜냐면 이제 현장의 목소리도 좀 들어야 되니까 다들 법인 컨설팅을 몸담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미 법인 컨설팅 쪽으로 전향하실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지금 모여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좀 질문도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려운 질문이 아니라 지금 현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여쭤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예, 뭐 소속이나 이름을 밝히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말로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어차피 녹음이니까. 예. 그래서 생방송이긴 한데 뭐 소속이나 이런 이름이 밝혀지진 않으시니까 그냥 이렇게 눈을 가리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자,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술개발협회 지용태 전문위원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이제 강연 드릴 부분은 이제 법인 컨설팅의 최신 동향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분야는 이제 사실은 전통적인 분야기도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분야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 법인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양분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통합하려는 움직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 이제 정책과 관련된 지도사들이나 아니면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어 이제 현상 파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 관심사거든요, 사람들의. 그래서 이 큰 흐름들을 저랑 같이 짚어보고 이 흐름들에서 우리들 이제 R&D 지도사라든지 혹은 이제 정책과 관련된 컨설턴트들이라든지 경영과 관련된 컨설턴트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정답을 드릴 수는 없고 같이 고민하는 예, 그런 자리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넘길게요. 자, 그 목차는요, 순서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인 컨설팅의 큰 두 가지 흐름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물론 이건 이제 제가 자의적으로 만든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약간 주관성이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분은 세 가지 흐름이다. 어떤 분은 내가 보기엔 10가지 정도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두 가지 흐름으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첫 번째 흐름을 저는 이제 CEO 플랜 및 기업 재무 플랜들, 요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기존에 이쪽 컨설팅들이 많았었고, 지금도 영업적으로는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 이제 플랜들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하나의 큰 흐름으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목차로서 경영 전략 및 정책 지원 플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여기 우리 이제 코테라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연구하고 계시고 협회장님께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정통적인 경영지도사분들이 이 3번 쪽에 많이 종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좀 드리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번째가 이제 R&D 플랜 영역인데 요 R&D 플랜 영역은 이제 3번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상. 3번에 포함되는 부분 중에서 떼어서 R&D 플랜 영역이 있고 BR&D 플랜 영역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은 2번과 3번의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 넘어가면 첫 번째로 이제 법인 컨설팅의 큰 두 가지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두 가지 큰 흐름은 첫 번째, 자,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던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CEO 플랜이나 기업 리스크 제거 및 가업 승계 플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흐름 중에 하나인데, 요쪽 종사자분들이 사실은 협회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우리 협회장님께서는 이 부분들은 이제 부가적인 부분이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정책 지원 플랜, 이 두 번째 플랜을 협회장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플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 법인 컨설턴트로서 중요한 부분은 이 두 가지 부분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기업에 가보면 이 두 가지 부분들을 다 알려주기를 원해요, 사실은. 대표님들은 첫 번째 부분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고, 두 번째 부분만 알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기업을 떻게 보면 이제 부흥시키고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부분을 전부 다 저희가 커버할 수 있어야지 그 대표님의 니즈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 첫 번째 부분의 이 법인 컨설팅은 전통적으로 법인 보험 쪽에서 많이 진행하는 컨설팅이에요. 그래서 요 첫 번째 플랜, CEO 플랜이나 가업승계 플랜은 이제 법인 쪽에서 그동안에 이제 이거 그 법인 영업이라고 소위 말하는 법인 영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 부분이라고 보셔도 거의 무방해요. 예, 이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종사자분들이 사실 협회에도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정책 지원 플랜들. 이제 여기는 이제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경영 컨설팅이라든지 정책 지원금이라든지 혹은 노무와 관련된 부분들 혹은 이제 특허 변리사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정책 지원 플랜에 속하는 거예요. 경영과 관련된 지원 플랜, 정책 경영 지원 플랜이라고 명명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첫 번째 흐름인 CEO 플랜 및 기업 재무 플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우리 요 내용들은 이제 화면 보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쵸? CEO 플랜 및 CEO 리스크 해결 컨설팅. 자, 이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도 상당히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잠깐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우리 여기 지금 실강 듣고 계신 분들 잠깐 여기 한번 쳐다봐 주세요. 저를 보시면 됩니다. 예, 저를 좀 봐주시고, 예, 이렇게 제가 이제 질문을 여기 가장 가까이 앉아 계신 우리 그 지도사님부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저를 보시면 됩니다. 예. 그 제가 궁금한 부분들도 좀 여쭤볼게요. 그 최근에 그 이제 CEO 플랜으로 영업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없으세요? 그럼 자 여기 자 이거 사실에 입각해서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현장 목소리 듣는 거니까 여기 네 분 중에서 최근에 CEO 플랜으로 영업을 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아직은 없으세요? 아직은 없으신 걸로. 있어도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리면 CEO 플랜 같은 경우에는 이제 CEO들이 가질 수 있는 리스크들을 해결하는 게 CEO 플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CEO 플랜에도 여러 가지 CEO들을 위한 플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CEO들은 리스크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법인 사업자면 법인 사업자들이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기거나 예를 들어서 가지급금이 대표님이 많이 생겨 있어요. 그쵸? 그런 법인들이 꽤 있잖아요. 그쵸? 특히 어느 분야에 많을까요? 가지급금 많은 분야 어딜까요? 다들 아시잖아요. 가지급금 많이 생기는 분야. 특히 건설업 쪽. 그쵸? 많이 생기죠. 예. 왜 많이 생길까요? 건설업종에서 가지급금이. 예. 두 가지 이유죠. 크게 두 가지 이유. 자, 가지급금이 뭔지는 다 아시죠? 그쵸? 예. 예, 그쵸. 회계상으로 예를 들어서 통장하고 다 같이 해봤을 때 뭔가 아다리가 안 맞으면 그건 다 가지급금이 될 수 있어요. 뭐 가수금이 되거나 가지급금이 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보통 가지급금이 되겠죠. 뭐 대표들이 뺀 돈들이 좀 있을 테니까. 건설업종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나는 이유는 뭘까요? 가지급금이 건설업종 왜 많을까요? 우리 박사님께서 한번. 정확히 예전하신. 건설업종은 이제 접대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노가다 십장 형님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런 주는 이제 월급이나 이런 거 줄 때 좀 이제 해결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런 거에서 생겨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쪽 건설업 같은 경우에 건설업 뭐 종합 면허라든지 이런 거에
그 필요한 이제 자본금 증자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예, 약간 그런 부분 불법적인 거겠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 가지급금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대표가 뺀 돈으로 생각되면 다 가지급금이에요. 그리고 접대비를 넘어서서 접대를 했다. 그러면 그것도 가지급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 가지급금이 생기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나요? 가지급금이 생기면 대표들한테 가지급금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일단 법인세가 올라가겠죠. 그쵸? 법인세도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대표가 가져간 돈으로 생각되니까 대표가 소득세가 올라가겠죠. 그쵸? 예. 그리고 그 인정과 관련된 이자 부분 때문에 법인세가 점점 늘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지급금이 많아질수록 법인에는 무조건 마이너스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정책 자금이나 이런 걸 받으려고 할 때 그 기업들이 가지급금이 많으면 은행 쪽에서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보증기관들도 안 좋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지급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가지급금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컨설팅을 해드려야 되겠죠. 예, 대표들이 이런 문제들이 많다는 거를 인지도 못하고 있는 대표님들이 사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표님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야, 법인도 내가 설립하고 법인도 내 거, 다 내 거 아니야. 회사가 내 건데 뭐 거기서 돈 좀 뺄 수도 있는 거야. 개인 사업자 마인드죠. 이런 대표님들 만났을 때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빨리 법인과 대표님은 그냥 냉정한 친구 관계다. 이거를 인식을 시켜드리는 게 첫 번째 이제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가지급금이 생겼을 때 그런 걸 해결해 주는 것도 중요한 컨설팅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쵸?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들은 크게 7가지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여기서 다 다룰 순 없으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개별적으로 좀 이제 교육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지금 시간상으로는 그걸 예. 아, 그건 이제 나중에 다음번에 이런 강연을 한번 더 만들어서 그때 좀 설명드릴게요. 너무 많아요.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너무 많은데 예.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 사실은 이제 대표님이 기술력 있는 기업이고 특허가 있다. 근데 본인 명의 특허여야 돼요. 특허를 법인한테 예, 파는 거죠. 예, 매출 기여도가 높은 특허를 대표님 명의로 돼 있는 그 기술을 회사에다 팔고 그걸로 이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대표님이 가지급금을 가져갔으니 그 돈 뺐으니까 이제 특허를 저기 해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 예,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배당을 통해서 배당 같은 걸 통해서 또 해결할 수가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가지급금 해결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님한테 리스크 없이 가장 적은 세금을 내고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을 컨설팅 해주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컨설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CEO들은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법인 대표지만 법인 대표로서 가지고 있는 리스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자, 어떤 경우가 또 있을까요? 대표님들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예, 그런 부분들은 또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거예요. 예, 대표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가장 그 쉬운 예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 37 같은 경우 아시죠? 아, 37 이제 고개 끄덕이신 분들은 이제 연배가 다 높으신 거예요. 예, 37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끄덕이신 분들은 37 이제 그 가방, 예, 그 37 가방 매셨으면은 이제 40대라고 보셔야 될 거예요. 아마 그러실 수 있고, 네. 그래서 37 그런 기업들이 이제 CEO 리스크로 무너진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CEO가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CEO가 갑자기 돌아가시면 갑자기 이제 상속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주식들이 넘어가는데 중소기업 주식들도 다 가치가 높잖아요, 사실은. 오래된 기업이고 매출이 계속 성장해 왔고 이익잉여금이 쌓여 있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 어때요? 기업 가치가 너무 올라가 있죠. 그러면 대표님이 야 우리 주당 뭐 1,000원인데 뭐 주당 5,000원인데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 기업이 오래되면 오래되고 매출을 계속 올리는 기업으로 오랫동안 영업을 해왔다 그러면
기업 주당 가치가 몇십 배, 몇백 배까지 올라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상속이 된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없겠어요. 그쵸? 예,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 그걸 다 어떻게 내요? 뭐 50% 가까이 내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리스크를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CEO 리스크 해결하기 위한 CEO 플랜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관을 정비하고 유족 보상을 제도를 만들 그 조항을 넣고, 임원 보수 및 퇴직금 제도를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규정 정비를 하는 거죠. 이제 이게 정통적인 CEO 플랜의 이제 기본이에요. 지금까지 얘기 드린 게.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 그 주변에 있는 그 대표님들 중에서 이러한 리스크를 지금 알고 계신 대표님들 많으세요. 그쵸? 왜 많을까요? 왜 그런 것들 많이 알고 있을까요, 대표님들이? 아, 정확한 정답입니다. 그 CEO 플랜으로 영업을 했던 법인 영업들이 굉장히 성행을 했었어요. 대표적인 이제 회사들, 뭐, 예, 그 이제 대표적인 이제 회사들을 이렇게 회사명을 이제 이게 방송되는 거니까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뭐 XX 라이프라는 이제 회사라든지 뭐 한경 뭐 이제 뭐 XX 이제 뭐 이런 회사라든지 뭐 많아요. 이런 회사들이 많고 그다음에 뭐 A 플러스 뭐 어떤 그런 회사도 땡땡 이제 회사도 있고 뭐 이런 회사들이 그다음 GA 회사 GA 쪽은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GA 쪽 법인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냐면 중소기업을 조금이라도 이제 키워놓은 기업 대표님들한테 하루가 멀다 하고 이메일, 그 다음에 전화, 너무나도 많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전화 더 받고 싶겠어요? 안 받고 싶겠어요? 안 받고 싶죠. 아니, 이제 대표님들도 대표님이 어느 정도 회사를 만들어 놓으면 내부는 그냥 알아서 돌아가요. 그러면 대표님이 외부 쪽에서 이제 가장 큰 영업을 하셔야 되는 게 대표님들인데 막 그런 영업하느라고 이제 대표님 바쁘시고 골프 치러 다니시고 이러는데 계속 그런 전화가 걸려오면 대표님 스트레스 받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법인 영업도 사실 이제 달라져야 되는 기점에 사실은 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엑스풀 라이프라는 그런 회사들도 한때 엄청나게 잘 나갔었지만 지금 어때요? 옛날보다 많이 축소됐죠.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정통적으로 하고 있던 이런 CEO 플레이나 CEO 영업들이 변화해야 되는 굉장한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대표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CEO 플랜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이제 법인 영업 팀들을 위해서는 조금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되고 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뒤에 화두를 던질 거예요. 제가 해결책은 못 던집니다. 왜? 그 해결책은 여러분들이 같이 풀어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보면 뭐 자기 주식 취득 제도라든지 차등 배당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가업 승계라든지 뭐 차등 배당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쵸? 예. 그 보통은 이제 뭐 대표님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겠지만 뭐 자녀들이라든지 이제 사모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혹은 이제 다른 이사라든지 이제 주식 가지고 있는 수는 다르잖아요. 하지만 배당은 2천만 원 한도에서 물론 더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세금 내야 되니까 2천만 원 이하로 이제 보통은 설정을 많이 해드리죠. 그쵸? 그때 차등해서 배당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쵸? 왜냐면 주식 수대로 균등 배당하게 되면은 대표가 배당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100원 뭐 이렇게 가져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쵸? 주준대 배당으로 100원 받으면 기분 안 좋겠죠? 그쵸?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차등 배당 제도가 있는 거고 뭐 가업 승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도 이제 가업을 승계해야 되는 세대들이 대부분 돼 있으세요. 그쵸? 그래서 이제 가업을 승계하기 위해서 가업 승계 제도라는 게 사실상 세금을 적게 내자 이것만 있나요? 그건 아니죠. 이제 보통은 어느 정도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우리 박사님이 천억대 기업의 그 소유주예요. 예. 근데 자식한테 물어봤더니 아빠 나 그 기업 계속 안 할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 나 그냥 해외 유학 갔다 와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나 어느 대기업 들어갈 거야. 혹은 어느 공기업 들어갈 거야. 이런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가가지고 이제 대표님이랑 얘기해보면, 에휴, 우리 자식은, 기업 승계 안 받으려고 그래. 내가 이거 지금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제 그 기름때 묻혀가면서 키워온 기업인데, 이 자식은 제조업 싫대네. 이런 회사 많아요. 자, 그러면 가업 승계할 자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나중에 그 자식들이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이제 막 따까리부터 뛰는 거죠. 직원부터. 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 밑에서부터 막 크다 보면은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막 위에서 저기 하고 야, 니네 아버지 뭐 중소기업 대표라면 거기 가지 왜 여기 있냐? 뭐 이런 사람들부터 스트레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야, 그 들어와.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이제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교육을 좀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고, 우리 회사가 어떤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네가 어떤 일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가업 승계 교육도 필요한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경영을 해야 되니까 아버지는 이제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셨으니까 정말 여러 가지 경험들 많이 거쳐서 올라오신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탄탄한 중소기업을 만든 건데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으로 3년, 5년 동안 살아남을 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예, 얼마 안 돼요. 그쵸? 30%가 안 되죠. 그쵸? 예, 예. 그거는 뭐 이제 통계들이 다르니까 그거는 이제 애매한데 아무튼 이제 그 살아남는 벤처 기업들 수로 봤을 때는 한 30%가 안 될 거예요. 5년 동안.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이제 망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 회사들이 중소기업으로서 예를 들어서 100억, 300억 넘어가고 이제 계속해서 탄탄하게 가고 있으면 그건 그만큼 그 대표님들이 정말 고생해서 일궈놓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나름대로 경영 철학들이 다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영 철학부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제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제 자식들한테 그런 부분들을 하고 그게 가업승계거든요. 예. 물론 가업승계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왜 가업승계를 하냐? 이제 전문 경영에게 맡기거나 이제 뭐꼭 가업승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재벌 따라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본인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천억대 기업을 그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했다. 그거를 근데 나중에 자식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기가 쉬울까요? 예, 그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예,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가 컨설팅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예, 또 필요한 부분이고 자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허권에 대한 가치 평가를 통해서 CEO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개인 사업자면 자 1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뭐 비용 다 제외하고 내가 10억이 있어요. 그럼 내가 마음대로 10억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뭐 투자를 뭐 5억을 더해서 회사를 더 키우고 부자재를 사들이고 이럴 수도 있겠지만 뭐 당장 내가 나 이제 그냥 좀 나 크루즈 여행 좀 갔다 올게. 뭐 저희 경영인들한테 맡기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법인은 그게 돼요, 안 돼요? 법인은 돈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익잉여금으로 쌓여 있는 부분들을 대표님이 그거에 대해서 법인 바깥으로 빼려면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가 특허권으로 뺄 수도 있는 거예요. 가지급금으로 해결할 수 있었으면 당연히 특허권으로 그 돈도 좀 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세금은 내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질문 가능합니다. 보통 특허권이라는 게 예, 예, 법인 내, 그러니까 제가 설립자였고 예, 예, 설립하기 전에 음, 내가 낸 거는 제 걸로 인정이 되지만 예, 예. 설립 후에 낸 건 어차피 법인 소속의 특허가 되는 거죠. 그거는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직무발명보상제도라는 걸 만들어서 그거 자체 내에서 회사적으로 내규가 만들어지고 그 직무발명보상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임직원들, 예를 들어 박사님이시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내가 기여를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같이 발명이나 올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뭐 전용 실시권이나 이런 걸 받을 때도 좀 이제 줘야 되는 게 원래 맞아요. 그쵸?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작은 중소기업이고 대표님 아이디어로
기술이 개발됐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대표 개인으로 특허를 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기업이 좀 많이 커지고 연구소에서 개발돼서 나왔는데 그거를 대표님 이름 올려가지고 자기 개인 특허로 빼려고 한다. 그거는 안 돼요. 원칙상으로. 예. 그거는 아까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거는 이제 그 발명자에 다 같이 넣어주고 이제 특허권인 법인 특허로 내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그 직무 발명 보상제도를 통해서 같이 발명된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역시 박사님 좋은 질문 주셨네요. 자, 이렇게 질문들 허심탄회 없이 그냥 바로 주세요. 그럼 제가 아는 선 안에서 답변을 드리고 제가 모르는 선은 협회장님한테 여쭤보거나 혹은 나중에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가 이제 재무제표 분석이랑 이제 대출 관련 리스크 설명 이런 것들인데 그 다들 그 이제 법인 컨설팅으로 지금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분들이면 좀 아실 거예요. 재무제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쵸? 예. 재무제표 좀 볼 줄 아시죠? 자, 나는 재무제표를 잘 본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건 너무 위험한 말이니까 나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안다. 대략적으로. 예, 지금 이제 눈빛으로 봐서는 조금 아는 것 같은데 이런 눈빛들이 많으세요. 그쵸? 예, 그 사실 재무제표를 우리가 세무사만큼 많이 알아야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쵸? 세무사만큼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자, 기장세무사님들이 기장세무를 하면서 기장 봐주는 게 한 그 세무사당 한 세무사님 그 몇 개 정도 될까요? 보통은 100개 넘어가고 막 이래요. 예. 그럼 세무사님들이 직접 그 기업들 전부 다 보겠어요? 아니면은 사무장이나 직원들이 보겠어요? 직원들이 보겠죠. 그럼 세무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역할은 뭘까요? 밖에서 기장 영업을 많이 해서 끌어당길 수 있는 영업력이 제일 중요하죠. 요즘에는 세무사님들도 그런 쪽에 밝으신 분들이 세무를 오히려 더 키우세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아는 세무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서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잘 못하시는 분들은 예, 그 세무사 분들도 이제 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자,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 확실한 건 있죠. 뭐냐면 저희가 이제 처음에 대표님 만나서 경영 컨설팅을 할 때 재무제표를 안 받으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재무제표 다 받으시죠.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재무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이 기업이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어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기업이 운전 자금이 필요하거나 시설 자금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정책 자금을 쓸 때 저희가 조언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거를 저희가 이제 좀 컨설팅을 해서 진행과 관련된 부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기업을 하시면서 자, 제조업 가보신 분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자, 기보신보에서 돈 많이 쓰고 계세요? 안 쓰고 계세요? 많이 쓰고 있죠. 대부분이.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도 알고 있어야지만 대표님이랑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표님들의 주 관심사 뭐예요? 매출 많이 키우는 것도 하나지만 또 다른 부분들은 야, 우리 운전자금 얼마 쓸 수 있어? 이것도 되게 큰 관심사예요. 대부분의 기업 대표님들이. 그 다음에 또 어떤 관심사가 있어요? 야, 정부 정책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없어? 이게 이제 세 번째 관심. 이런 관심사들이 대표님들의 주요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출 관련된 리스크나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정책자 일단 우리가 협회장님한테 다 교육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정책자금 정책 출연금 R&D 자금 진행하기 위해서 부채 비율 얼마 이상이면 안 돼요. 자, 다 배우셨잖아요. 그쵸? 저 심사할 때 다 물어보 그쵸? 이제 500이랑 1000이죠, 기준은. 그쵸? 예, 그쵸? 중소기업 청 쪽은 500을 넘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부는 이제 1000 넘으면 안 되지만, 그거는 어떤 거예요? 권고사항이지, 사실은 그거보다 더 적어야 돼요. 그쵸? 가능하면 이제 300% 이하야 되고, 그쵸? 예, 그런 부분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면 우리가 부채 비율 보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쵸? 대표님한테 그런 조언도 드릴 수 있고, 그쵸?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부채가 있는지, 그쵸?
어느 금융기관에서 어느 정도 부채를 쓰고 있는지 우리가 통합한도나 우리 K값 같은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바탕으로 해서 컨설팅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 다만 협회장님도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대출 관련돼서 우리가 컨설팅 진행했다고 대출과 관련해서 커미션이나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불법이에요. 예. 대출과 관련돼서는 절대 불법이니까 그런 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대표님 서비스로 해드리는 거고 다른 걸로 이제 우리가 경영 컨설팅 금액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못 진행하면 어떻게 돼요? 변호사법 위반, 철컹철컹. 예,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이제 이슈 중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 되게 중요하죠. 요즘에 더 특히 중요해졌어요. 왜죠? 자, 왜일까요? 요즘에 더 중요해진 이유. 예, 말씀해 보세요. 뭐 프랜차이즈도 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고 또 예. 개인 사업자 법인으로 전환해야 되는 이제 자, 성실 신고자라고 들어봤죠? 성실 신고 대상. 성실 신고 대상이 이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법인 전환을 빨리 해야 되는 기업들이 늘어났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짚었다가 이제 법인 전환 같은 경우도 잘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거예요. 그쵸? 자, 이런 부분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요거는 이제 지금 현상이에요. 현재 어떤 식으로 가고 있다. 요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 CEO 플랜이나 이런 CEO 리스크 쪽 해결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는 분들. 자, 첫 번째 컨설턴트들 어느 쪽이 제일 많다? 법인 영업 쪽 컨설턴트들이 제일 많다. 원수사 및 GA들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쪽 법인 보험 쪽 컨설턴트이신 분들이 이쪽 분야에 가장 많이 포진을 하고 계세요. 시장의 비율로 봤을 때는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80%는 이쪽이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80%는. 그 다음에 한 10%에서 20% 정도 사이가 경영지도사랑 기술지도사 분들이 이쪽 부분을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협회에도 경영지도사 분들 좀 있잖아요. 그쵸? 그분들도 이 분야를 같이 하고 계세요. 기술지도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퇴직하신 은행원이나 어떤 회사에서 은퇴자들 중심도 이쪽 컨설팅에 뛰어들고 계세요. 예, 그래서 뭐 사실 많이 보셨잖아요. 그쵸? 은행 지점장님 출신들도 좀 있으세요. 그쵸? 예. 그리고 일단은 뭐 그 외에도 뭐 증권사 계셨던 분들도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술 쪽 회사에서 은퇴하신 분들도 이쪽 영역으로 들어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물지만 박사님도 혹은 석사분들도 많이 오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 컨설팅 시장은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최근 시장 경향은 어때요? 최근 시장은 법인 영업의 융성기에서 고점을 찍고 하락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이거는 다들 동의하실 거예요. 법인 영업이 피크였던 때가 있었어요. 그쵸? 근데 그 피크였던 때에서 고점을 찍고 지금은 하강하고 있긴 해요. 법인 영업 쪽이. 지금 이제 제가 첫 번째 흐름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을 하강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원수사들 비중 어떻게 되고 있나요? 원수사들이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아니면 GA들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GA들이 여기서 혹시 GA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네럴 에셋의 약자가 GA입니다. 예. 그럼 제네럴 에셋이 뭐냐? 자, 이거를 아주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자, 삼성생명, 하나생명 이런 데들 원수사라고 불러요. 이제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을 이렇게 하는 곳들이 원수사예요. 그럼 GA는 뭐냐? 모든 이런 원수사들의 보험들을 다 다룰 수 있는 제네럴한 보험사. 이게 제네럴 에셋으로 해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수사들이 좀 줄어들고 있고 대형 GA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대형 GA들은 자, 원수사들 입장을 생각해 볼게요. 이런 것까지 설명해 줘야 되나 싶긴 한데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 뭐 손해는 아니잖아요. 그쵸? 경향이니까.
원수사들 입장을 생각해봐요. 제가 삼성생명이라고 해볼게요. 자, 박사님이 이제 GA예요. 그 다음에 GA1, GA2 이렇게 할게요. 그럼 이제 제가 삼성생명인데 이쪽에서 굉장히 많은 계약들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쪽한테는 더 열심히 하라고 약간 그 수수료나 이런 거 높여주고 싶은 유인이 있겠죠. 그쵸? 그럼 이쪽은 어때요? 아, 실적이 너무 낮아요. 그러면은, 좀 낮게 줄게. 그래서 약간 낮출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쪽이 저쪽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더 커졌어요. 등치가. 그래서 계약이 더 많이 올라와요. 그러면 이쪽이랑 비교했을 때 이쪽이 더 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한테 더 높은 유를 주고 싶겠죠. 그렇기 때문에 GA들이 이합 집산하는 거예요. GA들이 같이 뭉치는 이유는 뭐냐? 원수사들로부터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싶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GA들이 많이 통합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대형 GA들이 서로 이합 집산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한국 보험 뭐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또 뭐 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런 데들이 이렇게 같이 이합 집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리더스 이런 데랑 이제 또 결합하고 그런 데들 결합하는 이유가 이제 이해가 가시는 거죠. 쉽게. 예. 그래야지만 그 사람들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대형 GA들에 소속된 분들이 그 다음에 원수사들 소속된 분들을 또 만나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원수사에 소속된 분들은 수수료를 조금밖에 못 받거든요. 근데 대형 GA 분들은 훨씬 많이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옮기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원수사들이 점점 비중이 축소되고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GA들도 사람들이 넘어가는 이유들이 그렇게 생기는 거고. 자, 요쪽 시장이 이제 이해가 쉽게 되시죠? 예. 아유, 제가 강의를 잘하는 건지 아니면 저는 소속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기술개발협회 소속으로 활동합니다. 자, 그리고 저는 뭐 이제 컨설팅 회사 소속이긴 해요. 근데 이제 여기는 공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컨설팅 회사를 노출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거기는 이제 그 GA는 아니고요. 예, 컨설팅 회사입니다. 자, 생명보험사 이제 평판을 이제 기업평판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생명보험사 평판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기업평판연구소에서 내린 이제 얘네들 나름대로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평가한 거니까 근데 이제 거의 시장의 평판이랑 비슷하긴 해요. 보통 이제 삼성생명을 원수사중에 제일 높게 보잖아요. 가장 많은 이제 보험들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그래서 삼성생명 1위, 하나생명 2위, 신한 3위 뭐 이런 식이에요.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외국계 생명사들이 많이 뒤처졌죠. 예. ING나 메트라이프나 이제 여기 혹시 뭐 소속에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예. 근데 좋은 회사들이에요. 여기 다 사실은. 여기 있는 회사들은 다 좋은 회사입니다. 예. 이 평판이라는 거는 이제 어쨌든 이건 여러 가지 기준으로 이 기업 평판 연구소가 내린 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뭐 기준은 우리 기준에서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우리 이제 GA 업계 그러면 이제 원수사 왔으니까 이제 GA 한번 볼까요? GA 업계는 작년 11월 기준이에요. 이제 이건 생명보험 매출 기반으로 본 거예요. 이걸 이제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뭐 이 보험사들 좋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 지금 우리가 업계에 들어와 있는 이런 이제 그 법인 컨설팅 쪽에서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니까 1위가 GAK라는 데고 2위가 메가, 3위가 글로벌, 4위가 한국보험금융이에요. 이거 생보 매출 기준으로 한 거니까 이건 생명보험협회나 이런 데 들어가면 나중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한국보험금융, 뭐 A플러스에셋, 리더스, KJ, 피플라이프, 프라임에셋, 인카금융 이 10위까지만 봤어요. 여기도 아마 GA 소속이신 분들은 여기에 소속돼 있을 거예요. 맞죠? 아닌가? 이거 넘어가면은 10위권 밖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GA 업계에서도 이합 집산이 많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겠어요? 이런 그 이합 집산이 많으니까 안정적이고 자산 규모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들어가셔야지 나중에 큰 손해를 안 당한다.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런 거는 뭐 이제 자, 세 번째로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은 가장 큰 이제 두 가지 흐름 중에 첫 번째였어요. 뭐였죠? 이거는 CEO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CEO 플랜 쪽이랑 이제 가업승계 플랜 쪽, 그 다음에 재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쪽이었어요. 그러면 또 다른 큰 흐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경영 전략 및 정책 지원 플랜 쪽, 이쪽이라는 거죠. 이 분야가 경영 지도사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각종 인증 업체들, 많이 보셨죠? 인증 업체들. 예를 들어서 뭐 이노비즈 인증해주는 업체, 뭐 벤처 인증해주는 업체, 뭐 기업 부서 연구소 만들어주는 업체들, 이런 데들이 여기 소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정부와 관련돼 가지고 엮여져 있는 이제 업체들이 있어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상담 회사들 있죠. 다들 아시죠? 중소기업 상담 회사들.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이나 이런 정책 컨설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중소기업청에서 인정해준,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인정해주는 회사들이 중소기업 아까 말씀드린 상담 회사들이에요. 네. 그 중소기업 상담 회사로 등록하게 되면 중소기업 상담 회사 번호가 딱 나와요. 공식 번호가. 그래서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필드에서 이제 대표님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명함 딱 보여주면 거기 보면 중소기업 상담회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번호는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정부에서 공인된 게 아직 아닌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는 그 상담회사 번호가 나와야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제가 여기 써 있는 내용들을 다 읽기보다는 제가 그냥 그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많이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이 분야는 뭐냐면 자, 바로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분야는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해법들을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였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거는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비용을 해결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비용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게 이제 뭐 그게 보험이든 아니면 컨설팅과 관련된 수수료든 보험을 내야 되는 건데 이쪽 영역은 재밌는 게 뭐냐면 대표님이 나갈 수 있는 돈을 절약하거나 혹은 돈을 추가해서 지원을 해주거나 융자로 주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환경과 관련된 보조금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쵸? 환경과 관련된 보조금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국가에서 야 보조금 얼마 줄게 너 나중에 갚어 이건가요? 아니면 보조금 줄게 써 이건가요? 줄게. 그래서 보조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환경과 관련된 보조금들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요즘에 가장 핫한 거 고용과 관련된 지원금들이잖아요. 그쵸? 기업 대표님들이 지금 회사를 확장시키게 되면 인원을 더 써야 돼요? 덜 써야 돼요? 더 써야 되죠. 그 신입 직원들 뽑아야 되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요즘에 커지고 있어요? 적어지고 있어요? 왜죠? 최저임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대표님들 입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뭐겠어요? 아, 우리 지금 성장하고 있어서 고용은 더 해야 되는데 돈이 많지가 않네. 이거 지금 인건비 부담이 점점 올라가는 게 너무 부담이 돼. 그럴 때 우리가 대표님 신규 고용하고 우리가 고용과 관련된 지원금들에 대한 지원들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왜냐? 지금 고용과 관련된 지원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고용과 관련된 지원금들 대표님한테 대표님 만으로 몇 세 이하 뽑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혹은 만으로 50세 이상 뽑으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노무와 관련된 지원금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진행을 또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대표님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야, 그럼 나 인건비 반만 써도 되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쵸? 예를 들어드리면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같은 게 있어요.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다 나와요.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같은 경우에 만으로 34세 미만인 청년층들 뽑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월 990만 원이 지원이 되는 거예요. 예, 월. 월 90만 원이 아니라 연 900만 원. 연 900만 원. 월로 따지면 그거보단 줄어들겠죠. 그렇죠? 나눠 보시면 나올 거예요. 제가 산수가 느려서 70 몇만 원 정도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활용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표님께 알려드리고 사실 몰라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대표님도 많아요. 예, 예. 예, 그런 부분들을 대표님들한테 해드릴 수 있으면 음, 그거는 이제 2 플러스 1 지원 제도인데 그 작년에 있다가 올해에는 그게 컨버전 돼가지고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으로 바뀌면서 이제 대표님들 혜택 받을 수 있는 이제 그 기회 폭이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혜택을 잘 이용하시는 대표님들은 지금 정부 욕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데 이걸 안 받고 계시는 대표님들은 욕을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죠. 예. 만으로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신중년 지원 제도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원금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대표님들한테 지원을 해드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저기 국가에서 주는 돈이잖아요, 그쵸? 주는 돈이니까 어떻겠어요? 당연히 갚아야 되는 돈이 아니에요. 갚하지 않아도 되는 돈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수출과 관련돼서도 지원금이 나오죠. 예. 수출과 관련돼서 지원금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수출과 관련된 지원 제도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수출을 막 하고 있어요. 야, 내가 진짜 뭐 오늘 파리 전시회 갔다 오고 뭐 무슨 어페럴 국제 전시회 갔다 오는데 야, 거기 보습이랑 장치비 나가고 그다음에 아우 나 죽겠어. 그거 1년에 나가는 돈만 해도 몇 천만 원이야. 대표님 그거 자비 다 부담하고 나가세요? 그럼 뭐 그거 내 돈 내고 나가지고 나 어떻게 해? 뭐 네가 줄래? 제가 주지 못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대표님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 게 있어? 야, 그럼 나도 그거 받고 싶은데. 그거 받는 거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 계획서 내고 통과한 다음에 이제 대면 평가, 이제 면접 보고 뭐 이렇게 해서 통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뭐 그냥 서류만 내도 통과되는 것들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표님이 이제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지원금들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를 들어서 국제전시회들 사후정산 시킬 수 있거든요. 대표님 국제전시회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그 든 금액들 이제 영수증 처리해가지고 이제 다 해가지고 사후정산 처리하면 대표님은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 돈을. 얼마나 좋아요. 좋겠죠. 예. 그리고 해외 홈페이지, 해외를 위한 홈페이지를 만든다거나 해외에 나갈 때 포장 다시 해야 되는 포장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드는 것들 그런 금액들도 전부 다 지원이 돼요. 좋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제가 쓰진 않았지만 특허에 대한 지원도 있어요, 없어요? 특허에 대한 지원도 있어요. 예. 그래서 대표님들이 해외 진출하려고 하는데 이거 또 해외 특허도 내야 되고 이거 해외 시장 조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야, 이거 뭐 좀 어떻게 너무 변리사분들이 돈 많이 가져가고 나 이거 힘든다 이러면 어떻게 얘기해 주십니까? 대표님 그 특허에 대한 지원금도 있어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최대 1억까지도 받을 수가 있어요. 1억 지원금. 그 특허 해외 시장 조사하고 브랜드 보호해 주는 거 상표권도 있고 포장 디자인도 새로 이런 것들 전부 다 복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정부에서 지원이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잘 챙겨 가지고 가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대표님이 돈 쓰는 컨설팅이에요? 오늘 돈을 받는 컨설팅이에요? 그럼 대표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죠. 예. 대표님들이 컨설팅은 오면은 무조건 자기 돈만 빼간다고 생각하는 대표들이 부식이 있어요. 그쵸? 가면 야, 우리 어쨌든 너 돈 줘야 되잖아. 이거잖아요. 그쵸? 근데 어떻게 해요? 대표님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거 많아요. 갑을 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죠? 예. 갑으면 바뀌는 거예요. 한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어떤 한 대표님한테 전화 왔어요. 연락 주기로 했는데 왜 연락 안 주냐고. 제가 까먹었거든요. 바쁘니까 까먹을 수도 있지. 근데 어떻게 해요? 저희가 전화해서 대표님들한테 끌려다녀요? 아니면 대표님이 저한테 전화해요? 대표님이 저한테 전화해요. 왜? 왜겠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더 많은데 대표님 입장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아까 첫 번째 플랜으로만 가게 되면 우리가 을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갑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아까 첫 번째 흐름의 컨설팅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의리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예. 하지만 두 번째 우리가 컨설팅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갑이 돼서 대접받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됐어요? 2년에 5억짜리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깎여요. 그래가지고 5억은 안 나오고 뭐 4억 몇천 뭐 이 정도 나오겠죠. 이제 심사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 아시잖아요. 그쵸, 박사님? 예. 깎여가지고 나오는데 그래도 그거 대표님한테 만들어 드리면 대표님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죠. 창업 기업들 같은 경우에 창업 성장 기술 개발이라든지 여성 창업 그 성장 개발 사업이라든지 그거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니면 소공인 기술 개발 사업, 작은 기업이면 소공인 기술 개발 사업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대표들이 완전히 좋아하죠. 아, 그러면 대표들이 물어봐요. 뭐 해줄까? 뭐 해주면 되니 너? 글쎄요, 한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쵸? 가불이 바뀌는 거예요. 왜? 우리가 대표님들은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갑의 입장에서 컨설팅을 해드리는 게 맞아요. 대표님한테. 그래서 첫 번째 흐름만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안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고 표현하기는 좀 제가 좀 너무하고요. 첫 번째로 하고 계시면 좀 힘든 컨설팅만 하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컨설팅을 같이 결합시켜서 만약 하신다. 그러면 훨씬 더 쉬워지겠어요? 안 쉬워지겠어요? 대표님과의 관계도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부드럽고. 대표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얘가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많고 이거 리스크 컨설팅도 해주는 것도 당연히 좀 내가 도와줘야 되겠네? 이런 느낌이 드시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이 기술개발협회 이제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이제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제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컨설팅 위주로 하고 계시겠지만 두 번째 컨설팅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어디랑 협업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한국기술개발협회 협회장님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협회장님이랑 이제 우리 기술개발협회에서 진행하는 R&D들 성과가 많이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가 이제 융자금이죠.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 자, 중소기업 대표님들 중에서 운전자금, 시설자금 안 쓰시는 대표님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쵸, 어렵죠. 다들 쓰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알고 있어야 실력 있는 컨설턴트인 거예요. 그쵸? 대표님들을 여기 아마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세요. 뭘 물어보시냐면 내가 관리하던 기업 대표님이신데 갑자기 뭐 자금 업체 하나가 치고 들어와 가지고 법인 보험을 큰 걸 받아갔다. 그래서 원래 내가 관리하던 업체인데요. 너무 억울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예. 그런 분들한테 그런 걸 뺏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분야도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분야예요. 네, 이 분야도. 그래야지만, 자, 대표적인 거, 고려, 모모, 이런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들이 이제 이런 컨셉으로 영업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아시는 분도 있잖아요. 보세요. 그분들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분들도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런 계약을 받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이 부분을 공부하시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R&D 자금은 뭐 협회에서 교육을 잘 받고 계시니까 특별히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무정비도 요즘엔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왜 중요해지고 있죠? 노무정비? 노무와 관련돼서 왜 요즘에 이슈들이 많이 돼요? 자, 뭐 때문에 그렇죠? 자, 요즘에 노무와 관련돼서 사실은 많이 이슈가 되고, 예, 이런 부분들, 예, 맞아요. 근로와 관련된 시간들에 대해서 근로계약서라든지 이런 게 잘못되어 있으면 문제가 돼요. 두 번째로는 근로계약서가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 지원금, 노무와 관련된 지원금 받을 때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예.
그 노무와 관련된 고용과 관련된 지원금들은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 잘 써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노무적인 리스크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찾아가시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부와 관련된 지원금을 나중에 받기 위해서 대표님 권고사직은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이거 기본적으로 얘기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나 노무적인 리스크를 정비를 다 하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노무적 리스크를 없애시는 게 되게 필요한 컨설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이거 우리가 다 알아야 돼요. 우리는 기본적인 것만 알면 되고 노무사님들이랑 협업해서 이런 부분은 처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실력 있는 노무사님들이랑 같이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엄청나게 많지만 이 정책 지원 플랜이라는 거 엄청 많잖아요. 그쵸? 여기에 뭐 제가 쓴 거는 그 세 발의 피죠, 사실은. 자,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이나 벤처 확인 같은 거 꼭 받아주셔야 된다는 거, 그쵸? 연구소 설립하면은 세제 혜택 있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쵸? 연구소 설립만 하면 끝인가요? 아니죠. 연구소 관리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꼭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연구소 설립 끝! 뭐예요? 절대 안 되죠. 왜냐면 연구소 설립하는 이유들이 기술 개발과 관련돼서 이제 나중에 R&D 하는데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게 연구소고, 두 번째 뭐예요? 이 기업이 R&D에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가 있는 기업이에요? 아니면은 그냥 진짜 주먹구구신 기업이에요? 주먹구구신 기업이에요. R&D에 투자를 해야지만 그 기업은 결국엔 살아남아요. 아니면 엄청난 영업력을 통해서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협력 기업이다 그러면 위에 상위 걸 따낼 수 있는 이제 로비력이 있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계약을 따낼 수 있어야 되겠지. 그게 아니고서는 R&D 개발을 계속 해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살아남는다. 이런 그런 부분.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세제 혜택 받아야 되죠. 연구전담 요원들 세제 혜택 되게 중요하잖아요. 법인세. 법인세. 법인세에 대한 부분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연구 일지에 잘 기록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연구 일지에 기록되고 그거 성과 내 가지고 가끔 특허 출원도 하거나 상표권도 만들거나 이렇게 디자인권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좀 해놓아야지 나중에 세무 당국한테 부인되지 않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도 같이 해드려야 된다. 이걸 모르면 그냥 설립해주고 떠나는 컨설턴트는 제대로 된 컨설턴트예요? 아니면 하수예요? 하수인 거예요. 그건. 우리는 최소한 중수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야지 대표님한테 신뢰감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 그 다음에 이제 벤처, 그 다음에 ISO, 이노비즈 같은 것들. 예. 창업 벤처는 창업한 지 3년 되기 전에 우리 벤처 받아줘야 되는 거 다 아시죠? 이거 되게 중요한 사항이니까. 왜? 창업 벤처만 세금과 관련돼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창업 벤처가 아니면 세제 혜택 못 보죠? 예, 그런 것 때문에 반드시 벤처도 확인 받아야 된다. 예, 창업 3년 전에, 창업한 이후에 3년 넘어가기 전에 받아주셔야지 된다. 제가 이제 며칠 안 됐는데, 야, 그게 8월 1일 날 이제 개업년인 거예요. 개업년도. 딱 8월 1일 날 3년이 돼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제가. 야, 이제 며칠 안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힘들게 7월 29일 날인가 받아줬어요. 벤처를. 그래서 항상 이제 벤처는 여유 있게 빨리 준비해라. 나중에 닥치면은 엄청 바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ISO 인증 같은 건 기본적으로 좀 많이 해주시죠. 그쵸? ISO. 예, ISO 협회에도 ISO 심사위원 분들 많으시니까 협업하셔가지고 ISO도 꼭 받아주세요. ISO 기본적으로 이제 제조업들. 그래서 ISO가 있으면 ISO 받고 난 다음에 이제 3년 넘어가면, 아니 3년이 이제 그 기업이 개업한 지 3년 넘어가는 거예요. 법인 설립된 지 3년 넘어가면 그때는 이노비즈 또 받아주시면 되잖아요. 이노비즈는 3년 넘은 기업들이 되니까. 그래서 이노비즈 인증도 같이 받아주시면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많이 도움이 되죠. 그 다음에 메인비즈도 마찬가지고, 메인비즈도 3년 넘어가면 받아줄 수가 있죠. 예. 자, 신보랑 관련 있는 게 어떤 거예요? 메인비즈. 기부랑 관련되어 있는 게 뭐예요? 이노비즈.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진행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메인비즈 받고 난 다음에 메인비즈 혜택들 여러 가지들 다 알아 놓으셔야 돼요. 메인비즈나 이노비즈 혜택들 잘 알아 놓으셔야 되고, 메인비즈 최근의 혜택들 중에 또 중요한 것들 뭐 있어요? 세무조사 얼마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최근에 들어온 부분들 잘 알아 놓으셔야 돼요. 예, 그런 부분. 대표님한테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느냐가 그리고 그 부분을 진행할 아느냐가 이제 그
이제 컨설턴트들한테 이제 되게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니까 그런 분들 잘 예, 대표님들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하루에 이제 이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몸담고 있는 법인과 관련된 컨설팅 시장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 그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 흐름은 정통적으로 되게 오랫동안 해오던 법인과 관련된 리스크 해결과 관련된 이제 컨설팅 분야고 두 번째는 경영 전략과 정책과 지원돼서 정책 지원이 되는 그런 그 분야다. 이 두 가지 분야를 다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두 가지 분야를 다 알고 있어야지 더 성공적인 기업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컨설턴트가 될 수 있는 분야고 이런 식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실은 컨설턴트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제 양쪽에 다 뭐라고 할까요? 양쪽에 다 이제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많으세요, 사실. 그래서 양쪽을 다 정확히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쨌든 협회에서 저도 많이 배웠고 그다음에 협회 뭐 협회장님이나 뭐 다른 이제 선임 전문위원님들이랑 많이 이제 이런 부분을 알게 돼서 제가 이 분야들에 대해서 이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분야 중간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가졌고요. 아무튼 다들 이제 성공적인 컨설턴트로서 예, 협회에도 공헌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사실 제가 협회에서 지도사로 이제 들어온 지 저는 이제 4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전에 이제 교육을 받고 했지만 이제 협회를 위해서 저도 이렇게 뭐 이게 약간 재능 나눔의 분위기잖아요. 이런 게 그쵸? 협회에서 사실은 나중에 여기 계신 우리 협회 전문위원님들도 나중에 이제 좀 많이 이제 저기 좀 성장하셔가지고 협회에 또 이렇게 강연도 해주시고 기부도 이렇게 나눔 기부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